이번 장은 힘의 분류입니다. 근원적 특성에 따른 힘의 분류라는 제목을 붙여 놓았는데요. 즉, 힘의 근원, 즉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상단에는 contact force라고 나와 있고요. 요 하단에는 field force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얘는 접촉힘이라고 하고요. 밑에는 원격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field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장이라고 하는 거죠. 즉 중력장 또는 전기장, 자기장을 말합니다. 그러한 장들에 의한 힘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첫 번째 네모칸, 점선으로 된 네모칸 안쪽을 보게 되면 용수철이 있습니다. 이 용수철은 가만히 놔두면 아무런 힘도 없지만 외력이 작용하게 되면 용수철에서는 반작용 힘이 생기죠. 그것은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탄성 때문에 생기는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B에서의 네모칸을 볼까요? 자, 이것을 네모칸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봅시다. 그랬을 때 외부에서 엄마가 이 아이를 갖다가 유모차죠?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유모차는 같이 엄마랑 같은 속도로 운동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유모차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겠죠. 그 중에서 힘을 주고 있는데 엄마와 같이 일정한 속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쪽으로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엄마가 이 유모차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면 유모차가 이 엄마를 끌어당기는 힘도 있을 것이고 그 힘이 여기에 있는 줄에 걸린다라고 해서 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 유모차에 앉아 있죠. 중력이 이 아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면 이 유모차가 이 아이를 받치고 있는 수직항력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힘들을 바로 접촉형 힘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여기 네모칸을 보면 풋볼 선수가 이 공을 차고 있죠. 공을 차게 되면 이 공은 순간적으로 힘을 받아서 운동 상태가 매우 급격히 변해서 큰 가속도를 가지고 어떤 속도를 갖게 되며 얘는 날아가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런 외부에서 이 공에게 작용한 힘 이런 것도 접촉힘 또는 사람이 특별히 준 힘, 외력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얘기한 힘들을 보면 탄성력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여기에선 대표적으로 그냥 외력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힘들은 모두 다 컨택트, 즉 맞닿아야만 생기는 것이고 얘는 외부에서 어떤 힘을 주지 않는다면 생겨나지 않는 힘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원래부터 존재하는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외부에서 어떤 작용이라고 하는 힘이 있을 때만 얘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컨택트 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필드 폴스 장에 의한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가지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생기는 주변에 필드, 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량만 가지고 있으면 중력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요. 전하를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자석이 있으면 자석 주변에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중력장에 의해서 다른 물체가 끌어당겨지는 힘, 전기장에 의해서 다른 전하가 끌어당겨주는 힘, 자기장에 의해서 강자성체가 끌어당겨주는 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격 힘이라고 하면서 기본 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어떤 힘이 존재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질량만 있기만 하면 또는 전하만 있기만 하면 또는 자성만 있기만 하면 존재하는 힘이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기본 힘인데 그 세상에 존재하는 기본 힘은 현재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중력이라고 하는 힘, 중력장. 두 번째, 전기와 자기를 갖다가 하는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힘. 왜냐하면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냈을 때 전기력의 원인과 동일하다. 전하의 움직임이 그 자기력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기 자기력을 같이 전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물리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두 개의 원격 힘이 있는데요. 이거는 누클리어, 즉 핵 안에서만 존재하는 힘으로써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핵력은 강력이라고 부르고요. 약한 핵력은 약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strong force, weak force라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말을 합니다. 강력이라고 하는 건 쿼크들 사이에 존재하는 힘으로써 양성자와 양성자가 원자 핵 안에 붙잡혀 있게 되는 그런 힘을 말하고,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다른 원자로 변이를 할 때, 즉 변할 때 나타나는 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힘은 이렇게 근본적인 기본 힘과 그렇지 않은 접촉 힘으로 나눌 수 있고, 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뉴턴의 운동 2법칙을 공부하다가, 즉 뉴턴의 운동 1, 2, 3법칙을 공부하다가 다시 힘의 근원, 힘의 성질, 힘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뉴턴 운동 제2법칙,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풀이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에 연습을 할 텐데, 그때 사용하는 힘은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더라도 알짜 힘만을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즉 가속도의 값은 그 알짜 힘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그 알짜 힘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힘을 합성한다 또는 힘을 벡터적으로 더한다 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하나의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라고 하면, 그때 작용하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여러 힘 대신에 하나의 힘으로 바꿔서 작용하는 것과 동일한 경우로 따져보면 되는데, 이것은 벡터의 합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물체를 갖다가 질량만 존재하는 질량점 물체라고 가정을 해서 좌표축의 중심에다가 질량점을 그립니다. 이 질량점에 각각의 힘을 벡터적으로 화살표로 다 그리고 나서요, 그 세 개의 벡터의 합성을 하게 되는데, 먼저 두 개의 벡터의 합성을 하고 나머지 한 개와 벡터를 합성을 하게 되면 이제 편리하게 최종적인 힘을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구한 최종적인 힘 벡터가 그림처럼 한 점에서 작용점으로 해서 그 크기와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구하고 나면 가속도의 정의는 바로 힘을 질량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힘의 방향과 힘 벡터의 방향과 가속도의 벡터의 방향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 힘 벡터에서 질량의 만큼으로 나눠준, 즉 힘 벡터에 대해서 질량분의 1의 스칼라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가속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짜 힘을 구할 때 우리가 사용한 것은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각각의 힘의 총 결과가 곱으로 표시되지 않고 덧셈으로 단순하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중첩의 원리라고 합니다. 두 힘 이상이 중첩되었을 때 새로운 하나의 힘으로 작용한 것과 같이 나타나는데, 이때에 서로 덧셈으로만 그 합의 결과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첩의 원리고, 이 중첩의 원리는 물리에서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동의 중첩이 되면 보강하게 되는 상쇄 또는 상쇄하게 되는 간섭이 있는데, 그때도
곱이 아니라 합의 원리로, 중첩의 원리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의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 그 힘이 중첩되어 하나의 힘으로 나타나는데, 그림과 같은 경우는 F1과 F2의 합력과 그 다음에 F3의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이어서 세 힘이 평형을 나타내는 경우를 예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 그 원리는 바로 중첩의 원리라는 것을 학습을 했고요. 다른 힘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고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무게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무게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고 무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무게는 질량 때문에 생기고, 다시 말하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어떤 행성에 놓여 있을 때 그 행성이 그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무게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바로 물체 무게다라고 해서, 물체는 힘이죠. 그래서 그 힘에다가 그 힘은, 즉, 무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량이 있을 때 그 질량에다가 그 행성의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됩니다. 이 중력 가속도를 곱할 때 A 대신에 G를 쓰는 건데, 지구의 경우에서는 중력 가속도 G가 9.8m/s 제곱의 평균적인 값을 갖기 때문에, 만약에 50kg이다 그러면은 9.8 대략적으로 10을 해서 대략적으로 500N의 무게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측정을 해도 같은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죠. 첫 시간에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양팔 저울과 같은 곳에 질량 원기를 먼저 하나 갖다 놓고 얘가 수평을 이루게 되면 얘는 질량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수평을 이룬다는 것은 두 개가 동일한 중력 가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때 받는 힘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동일하다. 따라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행성에서 측정을 하든지 변화가 없는 것이고, 무게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 측정을 하느냐 달에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죠. 그 까닭은 만유인력, 즉 중력의 식으로도 알 수 있는데, 앞에서 한번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의 정의에 의하면 거리 제곱, 그 다음에 두 물체의 질량의 곱으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체 2법칙에 따르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죠. 두 개가 같다라고 놓게 되면 결국 가속도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질량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행성의 질량이 되겠죠. 어떤 천체가 있을 때 그 천체에 놓여 있을 때 천체의 질량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이 가속도 값은 지구에서는 G 값을 갖고 그 다음에 달에서는 6분의 1 G 값을 갖는데, 달에서 6분의 1 G 값을 갖는다는 이유는 바로 달의 질량이 지구의 질량보다 6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그 다음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답들 그리고 논의들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퀴즈를 생각해 봤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온 세상에 이 지구와 그리고 나와 그리고 나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 이렇게 세 개밖에 없다. 저울 하나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 했을 때 내 무게를 재보니까 앞에처럼 500N이었다. 좀 가볍죠? 50kg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였다. 그러면 이때 지구의 무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지구의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 3초, 2초, 1초. 네, 지구의 무게는
저는 500N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정의에 따라서 어떤 물체에게 작용하는 중력 자체가 바로 무게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는 지구와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구의 질량은 엄청 나보다 크겠지만 나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내가 지구를 떠받치고 있을 때에 그때 서로 저울 사이에서 나타나는 눈금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이에 저울을 놓고 측정을 하게 되면 어차피 같은 값밖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중력이나 내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중력이나 그것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 500N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런데 지구를 블랙홀에 가서 측정을 한다. 그러면은 지구의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블랙홀의 중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또 지구의 질량도 엄청 크겠죠.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엄청 큰 중력을 갖는 그 블랙홀 안에 내가 빨려 들어가서 나의 무게를 측정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내 무게도 엄청 크겠죠? 지구하고 만만하네요. 자, 농담처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찰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찰력이 왜 발생할까요? 우리가 그것은 어떤 물체와 어떤 물체가 접촉해 있는데 그 접촉해 있을 때 각각의 운동 방향이 반대로 이동할 때 얘네들이 표면이 거칠게 되면 그 표면이 거친 곳에서 톱니처럼 어긋나고 얘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톱니 사이사이를 물고 들어가서 얘네들이 운동을 방해할 수밖에 없죠. 자, 즉 마찰력의 원인은 크게 보면 거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주 매끄러운 어떤 나무 토막을 갖다가 지금 확대해서 본 건데 엄청 거칠죠. 자, 부스러기들도 생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거친 표면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연마를 한 유리 표면이라고 합시다. 저도 연마를 좀 해봤지만 유리는 또 유리로 갈아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거의 수 나노 정도의 거칠기를 갖는 매우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주 매끄러운 슬라이드 글라스에 아주 매끄럽고 가벼운 커버 글라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커버 글라스는 잘 떨어집니까? 네, 잘 떨어지지 않죠. 이렇게 두 개의 물질이 있을 때 같은 성분으로 된 두 물질은 매우 거리가 가까워지면 하나의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즉 A라고 하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가까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물질이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은 친화적이라는 거죠. 특히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표면 부착에 의한 분자력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찰력의 원인은 뭐 피지컬하게 얘네들이 거칠게 연마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매끄럽더라도 얘는 매끄러울수록 잘 붙는데 그것은 얘네들의 분자력도 있고 그 다음에 안쪽이 약간의 진공 상태로 되어 간다면 또 다른 원인이 있겠죠. 즉 외부의 공기들이 얘네들을 눌러주는 압력도 있을 것이고 그런 원인 때문에 운동을 방해하게 되고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그 원인들의 결과가 나타난 것을 바로 마찰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찰력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그 마찰력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면적과는 무관하고 결국 수직력, 수직항력, 즉 물체가 어떤 편을 누르는 힘에 대한 수직항력, 즉 떠받치는 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마찰력은 경우에 따라서
동일한 표면이라고 해도 다르게 나타내죠. 그래서 마찰력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이죠. 상상을 해봤을 때 여기 굉장히 무거운 물체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무거운 물체에 힘을 가했더니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얘가 왜 안 움직일까요? 자, 첫 번째, 예전에는 어린 학생들이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주는 이 힘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오류를 범하죠. 그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N으로 밀었을 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찰력은 10이죠. 내가 20N으로 밀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찰력은 20이죠. 마찰력이 변하나요? 네, 사랑이 변하듯이 마찰력도 변하는 것이죠. 30N을 줬습니다. 그럼 마찰력이 변하나요? 네, 30N의 마찰력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바로 요 왼쪽에 있는 직선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X축을 외부에서 주는 매력, 작용력이라고 하고 Y축을 갖다가 마찰력 중에 정지해 있기 때문에 정지 마찰력 FS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각도가 몇 도가 될까요? 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45도로 해서 두 값이 같도록 해 놓아야 합니다. 정지 마찰력은 외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얘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봤겠지만 한번 움직인 다음부터는 조금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쉽게 움직이는데 그때의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고 그 운동 마찰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관계를 공식으로 나타냈습니다. 바로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수직력, 수직항력에 비례한다라고 처음 얘기했고 이 수직항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mg, 질량 이렇게 항상 쓰지는 못하고 mg 코사인 세타로 씁니다. 자, 그것은 다음 예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지금은 수직항력은 마찰력을 쓸 때 항상 mg 코사인 세타를 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놓고 이때 비례상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것을 그 비례상수를 마찰력에 대한 비례상수 그래서 마찰 계수라고 부르고 우리는 뮤라고 씁니다. 이 마찰 계수는 두 가지가 있죠. 정지 상태의 마찰 계수와 운동 상태의 마찰 계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통해서 마찰력을 조금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최대 정지 마찰 계수의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찰 계수 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뭐 0.2 또는 뭐 0.5 이런 정도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마찰 계수가 1보다 클 수가 있을까요? 뮤는 1.3, 뮤는 뭐 1.5, 뭐 심지어는 뮤는 뭐 10 이런 정도의 값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얼핏 생각해 보면 아예 그럴 리가요 라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데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그 최대 정지 마찰 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책이 있고 책 위에 동전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도 세타를 갖다가 점점 얘를 상승시켜 주게 되면 동전은 어느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바로 마찰력과 그 다음에 이 빗면 아래 방향의 매력이 동일한 것이 됩니다. F 외력과 마찰력은 동일합니다.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마찰 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때의 힘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 동전을 질량만을 가지고 있는 질량점 물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동전의 첫 번째
힘, 두 번째 힘, 세 번째 힘, 모든 힘을 다 확인을 해보면 세 가지의 힘이 나옵니다. 첫 번째, 중력이라고 하는 이 파란 힘이 있고요. 이 중력에 대해서 수직항력과 마찰력이 존재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자, 수직항력의 크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크기를 잴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일단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수직성분과 수평성분으로 두 개의 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벡터는 둘 이상의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듯이 하나의 벡터는 둘 이상의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성분으로 표현할 때 얘네들 두 개의 벡터의 길이는 평행사변형법으로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둘로 나타냈을 때 이 물체는 이 동전은 여기서 움직이지 않아야 하므로 수직 방향의 힘과 수평 방향의 힘이 모두 어때야 됩니까? 네, 평형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수평 방향의 힘을 보면 mg sin 세타가 나옵니다. 수평 방향의 힘이 왜 mg sin 세타일까요? 즉, 여기의 힘이 mg sin 세타라고 하는 것인데 각도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세타이고 직각삼각형이라고 보면 자, 이 점은 90 세타가 될 것입니다. 이 점과 동일한 데는 여기일 거고 자, 동의각으로서 이 점 두 개는 같죠? 따라서 여기가 세타 또는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자, 여기가 세타면 수직 방향에서 지금 요 비분은 바로 높이가 되고 세타에 대한 높이가 되고 높이는 사인 성분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mg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평 방향으로 보면 이 mg 사인 세타와 결국 뭐가 동일해야 됩니까? 바로 수평 방향의 마찰력과 동일해야 되겠죠. 즉 fs 마찰력과 mg 사인 세타는 같아야 되는데 먼저 외력 f를 mg 사인 세타라고 써보도록 합시다. 그럼 마찰력은 정의에 따라서 뮤 곱하기 정지 마찰 계수가 되겠죠? 뮤 곱하기 n이 되는데 여기서 수직항력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수직항력은 아래 방향의 힘과 동일한 거죠. 누구의 아래 방향이냐? 이 중력의 수직 방향의 힘과 여기에 있는 수직 방향으로 떠받쳐주는 힘은 똑같겠죠. 그래서 요거는 얼마가 됩니까? 코사인 성분이 돼서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직항력을 갖다가 mg 코사인 세타, 즉 여기에 있는 수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다음과 같은 꼴이 나오겠죠. 즉, 아이쿠, 잘 안 보이는데 지우고, 자, 다시 얘만 쓰면 mg sin 세타라고 하는 외력의 크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자, mu n이라는 마찰력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서 n이라고 하는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mg 지워지고 남는 것은 sin 세타, 코사인 세타, mg 따라서 여기에서 마찰 계수는 탄젠트 세타가 나옵니다. 정답은 탄젠트 세타가 바로 마찰 계수를 측정하는 측정값이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탄젠트 세타 값은 각도에 따라 다른 값을 갖죠. 탄젠트 45도일 때 1을 갖습니다. 그래서 45도보다 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동전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동전과 물리책 사이의 마찰 계수, 즉 정지 마찰 계수는 1보다 큰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찰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이 마찰력을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점검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거친 수평면 바닥에 라고 했습니다. 거친 수평면 바닥이라는 것은 이 바닥은 마찰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 마찰력의 크기는 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상자에 줄을 메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줄을 메어서 일정한 힘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때에 끌고 있다 이랬을 때 수평면과 줄 사이의 각도는 세타라고 하자.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상자와 바닥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다. 자, 일정한 힘을 끌고 있다 라고 했어요. 끌고 있다 라고 한 것 자체가 끌렸더니 끌려간다, 힘을 줬더니 끌려가고 운동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운동 마찰력이다. 국어 문제였네요. 그 다음 두 번째, 각도에 따라 마찰력의 크기가 달라진다 라고 했습니다. 각도에 따라서, 즉 힘을 더 위로 던지게 되면 얘는 위쪽 방향의 성분이 훨씬 커지겠죠? 즉,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 계수, 거칠기 정도의 수준에다가 mg 코사인 세타, 그런데 코사인 세타가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네, 코사인 값은 90도에 갈수록 커지고 1에 가까워지고, 따라서 마찰력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힘을 벡터적으로 분해할 때 얘가 더 위에 각도를 갖게 되면 수직 방향의 힘이 커지고 수평 방향의 힘은 작아지겠죠. 수직 방향의 힘이 커졌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쪽으로 끌어올려주는 힘이 커지고, 그러면 이 물체는 바닥을 누르는 힘은 작아지기 때문에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1번도 맞고 2번도 맞았네요. 그러면 3번 읽어볼까요? 힘의 크기에 따라 마찰력의 크기가 달라진다. 네, 힘의 크기에 따라서 마찰력의 크기가 달라질까요? 달라질겠네요. 여기서 힘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면 수평 방향의, 아까 얘기했던 수직 방향의 힘도 증가하기 때문에 얘도 달라지겠네요. 마지막으로 상자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까요? 자, 어떤 힘이 클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움직이고 있다, 아니, 어떤 힘이 큰지 알죠? 움직이고 운동하고 오른쪽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찰력은 일정한 값이 존재하고 외력도 일정한 값을 존재하지만 마찰력의 크기보다 외력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알짜 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알짜 힘이 0이 아니면 얘는 어떤 운동을 하죠? 네,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였는데 아무튼 마찰력과 물체 운동에 대한 어, 문제였고 한번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강의에서는 힘의 분류, 힘의 종류와 대표적으로 뭐 다양한 힘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간단히 마찰력, 우리가 운체 운동할 때 마찰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마찰력, 그리고 중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서는 다음 단계의 진도는 바로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에서 가속도와 장력 또는 알짜임, 두 개의 물체 또는 세 개의 물체 시스템에서 각각에 작용하는 알짜임이나 서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력, 이런 것을 찾아보는 뉴턴 운동체 2법칙의 응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